좀 쉬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2강의 두 번째 시간. 한국 문화의 특징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앞 시간에 문화 교육론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강의를 여러분들이 되게, 죄송해요.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도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짧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다 제거를 시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어떤 특징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러니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야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학습시킬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것들이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한국 문화의 개념이죠. 한국 문화의 개념. 한국 문화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한국 문화라는 것은 한민족이 역사 속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해온 생활 양식의 총체입니다. 총체. 그러니까 앞서 문화라는 것이 한 어떠한 국가 안에서 그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안에서의 사회 전체의 생활 양식이라고 얘기했듯이 역시 한국 문화라는 것도 역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되어 온 생활 양식의 총체, 생활 양식의 모든 것들을 한국 문화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한국 문화라는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와 그 주변을 둘러싼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를 모두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관계 안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들 역시 한국 문화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을 둘러싼 국가들과의 관계, 이를테면 한류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한류 같은 경우에 한국의 어떤 문화라는 것이 다른 국가들 안에서 문화의 어떤 코드로서 유행을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라는 건 역시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 한류라는 것이 한국 문화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한국 문화라는 것은 결국 한민족이 한반도에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특수한 생활 양식이거나 타국가나 민족과의 구분되는 독특한 삶의 특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이냐 했을 때 한민족, 그러니까 첫 번째 뭡니까? 한반도 전체의 생활 양식이다. 그 다음에 그 국가와 주변 국가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민족만의 특별한 생활 양식이다.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독특하다는 거죠. 앞서 제가 문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문화라는 것은 특수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국 문화와 비교해가지고 혹은 타 민족과 비교해서 특수성을,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의 혹은 우리 국가만의, 우리라는 표현을 또 쓰면 안 되겠군요. 한국만의 어떤 독특함, 특수함, 이러한 것들이 한국 문화로 일컬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한국 문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이러한 한국 문화의 유형에 대해서 조광록 선생이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해놨느냐 보면은 먼저 의식주 문화 해가지고 한국인의 어떠한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내용과 특징적 양상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역사 문화. 그래서 한국인이 역사적으로 진행하며 쌓아온 여러 산물들, 이런 것들을 역사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로 민속 문화. 그러면은 농경 생활에서 어떤 나타났던 민족이나 성별, 시대별 혹은 계층별 특성이 드러난 양상을 민속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사상문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국인의 어떤 사상적 원류와 그 특징을 사상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음으로 관념과 가치관이죠. 그래서 가족주의, 효, 정, 한, 체면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어떤 한국인의 관념과 가치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오늘 이제 뒷부분에 이야기해드릴 정체성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관념과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야기 되겠죠. 다음 이제 여섯 번째로 일상 생활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 한국인들의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적 양상들을 일상 생활 문화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제도 문화죠. 그래서 각 사회,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각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체계화된 어떤 질서와 제도, 한국만의 어떤 질서와 제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 문화도 제도 문화 안에 들어가겠죠. 사회 문화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언론 관련 문화,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 문화, 이런 것들도 다 제도 문화 안으로 들어가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예술 문화죠. 그래서 한국이 성취해온 예술적 소산품,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문학, 한국인의 어떤 문화적 정양 및 양상을 담고 있는 성향이겠죠. 문화적 성향 및 양상을 담고 있는 문학 작품. 가끔씩 오타가 나오네요. 죄송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해가지고 어떠한 그 밖의 문화적 요소,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 지금 이 조항로 선생의 한국 문화 유형에 대한 구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구나라는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구체적 세분화된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이런 식으로 조항로 선생이 구분해 놨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급하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 이 시간에도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제 부분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국 문화의 특징,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조금 세세하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먼저 이제 언어 문화적 접근에 있어서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이 뭐냐 그랬을 때 웃음에 의한 비애의 차단이라고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비애라는 것은 슬픔이거든요. 그러면 웃음으로 슬픔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한국 문화의 특성을 드러내는 말로서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이 뭐냐 그랬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한국의 어떠한 언어 문화적 접근을 놓고 봤을 때 필요한가, 이해하는 게 필요한가 했을 때 한국인들은 슬픈 상황이 와도 그것을 슬프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어떻게든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웃음적인 요소들을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슬픔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문화 안에. 그렇기 때문에 웃음으로써 눈물 닦기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지체계,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인지체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슬픔의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황 대처 방식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에 의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언어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한 민족은 어떠한 언어, 말로써, 그러니까 언어 유희죠, 일종의. 그러니까 말로써 언어 유희죠. 즐거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한국인들이 말로써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문화적 코드를 놓고 봤더니 한국인들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러한 언어 유희적 방법들을 쓰더라.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어떤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더라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한국인들이 이러한 특성을 드러내느냐 했을 때는 슬픈 상황이라는 것을 슬프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러니까 어떤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웃음이라는 코드를 가져와 가지고 그 언어 유희, 말로써 즐거움을 나타냄으로써 그러한 슬픔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한국인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의 예는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상어법,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을 놓고 보면, 언어 안에 말들을 놓고 보면 그릇이 부족하고 귀한데 그릇을 깼어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합니다. 왜? 그릇이 부족하니? 여러 개 만들게?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일상어법 안에서. 그러면 그릇이 부족하니? 그러니까 그릇을 깼지요. 그럼 그릇을 깬 상황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고귀한 어떠한, 이를테면 내가 좋아하는 밥그릇을 상대방이 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밥그릇을 상대방이 깼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를테면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그 그릇을 저쪽으로 좀 아버지한테 전달해 줘라라고 하든지 어디에 옮겨놔라라고 했는데 그 그릇을 옮기다가 깼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예의 이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그릇을 깬 자식에게 어이구 하면서 그 그릇을 깨진 상황은 뭡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릇이 부족해? 이렇게 하면서 그릇이 부족해? 왜? 여러 개 만들게? 여러 개 만들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릇을 조심을 하지 제대로 그 조심 안 해가지고 너 깼니?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웃음으로써 언어 유희적 측면으로서 왜 그릇이 부족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문화의 어떤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비꼬고 있는 거죠. 비꼬고 있는 거죠. 그런 말들이 한국어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앞으로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한민족이라는 것이 어떤 슬픔을 극복해내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비애로 가득한 상가에서 마치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보면 호상이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럼 호상이라는 게 뭡니까? 호상이거든요. 그럼 호는 즐거울 호자입니다. 상은 뭡니까? 상을 당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상가거든요. 그러면 비애로 가득한 상가라는 것은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데 호상, 그러니까 호상은 대부분 어떤 경우에 호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이를 드신 어른이 나이를 이제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잘 죽었을 때, 이제 뭐 잘 죽었다는 표현이 좀 여러분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살 만큼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9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평균 연령, 한국인의 평균 연령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사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장수를 누렸다라고 오래 사셨다 그래서 장수를 누리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장수를 누리고 가셨기 때문에 호상, 즐거운 겁니다. 그거는. 그 상은 그 돌아가신 분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죽음의 길을,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한국인들의 정서 안에는 또 다른 그 내세라는 게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이제 종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내세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은 망자들이
죽음 다음의 세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잔치집 분위기와 같이 호상이라 그럴 경우에는 즐거워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고 즐겁게 놉니다. 상가 안에서.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누군가 죽었는데 왜 저렇게 즐거워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한국인들은 그러한 슬픈 죽음이라는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슬픈 상황을 호상이라는 그러한 말을 통해 가지고 다르게 표현해 낸다는 거죠. 아, 살 만큼 살다가 가셨으니 다른 곳에 가셔도 잘 사세요. 우리도 당신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을 보내드릴게요. 이런 의미에서 즐거워하면 하는 모습들을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특수성이라는 겁니다. 특성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한국인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외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업의 그 방향이 한국인 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다음으로 이제 춘향가에서 어떤 이도령이 부모를 따라 서울로 가게 되어 춘향과 이별을 하는 슬픈 장면에서 방자가 등장해가지고 웃음을 자아내는 판소리 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춘향가라는 것은 판소리의 그 한국적 판소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춘향이가 이제 누구와 이몽룡, 이도령과 헤어져야 돼요. 그러면 슬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슬픈 상황에서도 그 이몽룡의 종인 방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웃음으로 그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말들을 막 해댑니다. 그것은 그 이별이라는 슬픈 상황을 즐겁게 만들어 극복하려고 하는 한국인들만의 어떤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떠한 문화 안에는 이렇듯이 슬픔을 어떠한 웃음을 통해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은 문화예술적 접근 측면을 갖다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어떤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은근과 끈기죠. 한국인들의 어떠한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인들은 은근과 끈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민족 생활의 표현이라든지 문학적 표현 혹은 자연의 미를 표현한다든지 예술적으로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은근과 끈기의 측면들을 강조하는 것들을 문화예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이라는 것은 은근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근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럼 은근하다 하면은 이 은근하다의 뜻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는 정이 깊은 것을 갖다 은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속으로 정이 깊은 것을 은근이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그럼 한국인들이 어떤 문화예술적 특성이 뭐냐 그랬을 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이 정이 넘치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은근이겠죠. 다음으로 이제 끈기라는 것은 쉽게 그러니까 단념을 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내는 것을 끈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끈질기게 버텨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정이 깊은 것. 그 다음에 끈기. 그 다음에 끈기라는 것은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내는 것. 이게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죠. 한국인들을 이야기할 때 한국인들에게는 은근, 그러니까 속으로 어떠한 정이 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그게 한국인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애처로움 이런 것은
그 이런 거죠. 슬픈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하면서 섬세하게 하는 것으로 가을 달밤에 멀리 들리는 벌레 소리 같은 것을 이제 애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처롭다라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슬프고 처량해요. 슬퍼요. 그리고 불쌍해요. 그런 것을 애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슬프고 불쌍한데 그러한 것들이 애처롭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쓸 때는 그 마음을 대변해주는 대상으로서 가을 달밤에 들리는 벌레 소리를 갖다가 표현해내는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슬퍼. 근데 그 슬픔은 뭘 애처로워 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뭐야? 그러면은 가을 달밤에 멀리서 벌레 소리가 들려. 그런데 나는 혼자 있어. 그러면 그 슬픔이라는 것이 배가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애처롭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한국의 어떤 문화 안에서 특성들을 보면 그런 애처로움이 녹아있는 문화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가날품이라는 거 있죠. 가날품. 가날프다. 그러면 가날프다라는 말은 이제 여성을 표현하는데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가녀린 몸매, 뭐 가냘픈 몸매. 이제 무슨 여성을 그 성적 대상화하는 게 아니고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냘프다라고 했을 때 이 가냘프다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이제 가늘고 연약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늘고 약한 것을 가냘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적으로 보면 그러한 그 가냘품을 드러내는 그것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한국 문화예술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섬세함과 청초함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서 가냘프다라는 걸 쓴다라는 거죠. 그럼 섬세하다는 건 뭡니까? 섬세하다는 것은 청초하다는 건 또 뭡니까? 한국인 여러분 학생들 학우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 섬세함이라는 것은 이제 세심하고 세밀한 것을 섬세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심하고 세밀하다. 그 다음에 뭐 가늘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섬세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청초하다라는 것은 화려하지 않으면서 깨끗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 이럴 때 청초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화려하지 않으면서 깨끗하고 순수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보통 청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세밀하고 세밀하면서 화려하지 않고 깨끗하고 순수한 것들이 녹아 있을 때 우리 한국적인 그 문화예술 특성으로서 갸냘프다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한국 문화예술의 특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미문화적 접근, 그러니까 멋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앞서 제가 그 멋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예시로 들면서 멋에 대해서는 뒤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문화적 접근이라니까 미라는 것이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 아름다움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인들이라는 것은 그 멋이라는 어휘를 통해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멋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조선 한민족 안에서의 세련된 취미성, 그 다음에 고급한 예술적 양식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멋스럽다라는 것은 고급스럽고 예술적이다 이런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다음에 세련되어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어휘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이를테면 철수 아버지가 멋스러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철수 아버지는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옷을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녀라는 거나 혹은 그러한 멋스러워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어떠한 그 외적으로 드러난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도 아름다울 경우,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성숙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적으로 어떤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도 멋스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적이거나 외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고 고급스럽고 예술적인 양식들을 갖춘 사람들에게 멋스럽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좋은 의미. 그래서 이 멋스럽다라는 것은 쾌감 이상의 어떤 쾌락, 그 다음에 담백함을 주는 것으로서 실용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실용적으로는 이 멋스러움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복을 한번 봅시다. 한복을 보면 신랑의 한복과 신부의 한복을 보면 지금 현재의 어떠한 옷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측면도 있지요. 이를테면 그 남자의 이러한 그 옷의 위에 두루마기 같은 걸 입는다 그랬을 때도 이 깃이 이렇게 길게 내려온 도포자락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포자락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이제 외국인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포자락이라고 그랬을 때 그 도포자락이라는 것이 굉장히 멋의 측면에서 보면 멋스럽거든요. 그러면 고급스럽고 예술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지만 실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옷과 비교해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하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길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멋이라는 것은 그러한 실용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멋은 외국말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어떤 미의식으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멋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아름답다, 뷰티풀이라고 했을 때 그 뷰티풀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 그게 이제 멋이라는 단어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정도로 뭐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외국인 경우에도.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민속학적 접근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조화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조화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조화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다른 개체와 가치가 서로 어우러지는 거죠. 어우러지는 거. 한국의 그러니까 지금 민속학적 접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속학이라는 것은 한국의 전통 문화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한국의 전통 문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민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화를 중시한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왜 조화를 중시하느냐라고 봤더니 음양의 생선, 음과 양,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이를테면 남성에 비유한다면 음을 여성에 비유합니다. 보통.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화라는 것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죠. 움직이는 동적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동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무한한 창조,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동, 살아 움직이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조화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화라는 개념이
단순히 인간 사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사람, 천지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늘 천에 땅, 지, 사람, 인이거든요. 그러면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하늘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특징이 뭐냐 그랬을 때 민속학적으로 본다면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뭡니까? 웃음으로 눈물 닦기를 통해서 어떠한 슬픔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특징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인들은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있고 애처로움과 갸날품이라는 것을 중시하더라. 중시한다기보다는 그러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문화적 측면,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보면 멋스러움, 멋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고, 민속학적으로 보면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은 먼저 유구성과 단일성, 유구성이나 유일하다는 거죠. 단일성, 유구성, 그러니까 유일하게 쭉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 민족으로서의 전통이 강하다는 겁니다. 단일 민족으로서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한민족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현재는 지금 뭡니까? 한국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인종들이 어울렸죠.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인들은 조화를 중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화를 중시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의 적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단일 민족의 어떤 전통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문화의 어떤 평등성과 조화성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내부 안에서 계층 간의 어떤 엄격성이 약하고 평등성이 강한 편이라는 겁니다. 평등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다는 거죠. 왜? 남녀 평등, 남녀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으로 문화의 종합성과 독창성이 두드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문화에서 필요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개성적으로 독특한 독창적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려의 상감 청자 같은 것들이죠. 그럼 상감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청자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어떠한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종합성과 독창성의 측면에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화 단절의 후유증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점이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근대화의 어떤 이행 과정, 근대화라는 것이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 한국의 근대화를 갑오경장 이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갑오경장 이후라는 건 1900년대 초반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반에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있었죠.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식민 지배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식민사관이라는 것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식민 지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제는 한국 민족을 저열하고 나쁜 그 습성을 가진 민족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한국 민족이 우수하다고 해버리면 뭡니까? 지배하는데 힘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저열하고 분열이 잘 일어나고 싸움만 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그러한 식민 지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식민사관들을 한국인들 머릿속에 몇십 년 동안 씹어놓음으로써 그로 인해서 어떠한 민족 문화에 대한 열등감이 일정 부분에서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그러한 식민사관이 거의 다 극복됐습니다. 실제적으로도요.
그리고 지금 어떠한 일본의 어떤 문화 자체에 대해서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일본 문화에 대한 그 일본 문화는 우월해라는 생각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작금에 이르러 가지고 어떤 한류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라는 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일본 문화의 우월성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자국중심주의에 빠져 있나요? 아무튼 그런 그 한국 문화의 어떤 단절의 후유증이 일부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라는 것은 단일성을 가지고 있고 조화를 중시하고 평등을 중시하면서 종합적이면서 독창성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것을 한국 문화의 특징이다 라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한국 문화의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제 한국 문화의 전개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문화의 전개는 쭉 그냥 한번 읽고 나가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의 어떤 역사적인 그 전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그러한 역사적 전개 안에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쭉 훑어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한국 문화의 전개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세분화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한국 문화가 전개되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고대 사회의 전개라는 것은 최초의 인류로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인류가 200만 년 전에 등장을 하게 되죠. 한민족의 땅에.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한반도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건 약 200만 년 전에 인류가 등장을 했는데 한반도에는 70만 년 전에 이제 인류가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 세대 인류의 직접적 조상인 4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구석기 시대를 이룩하면서 한반도 땅에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이제 서울 암사동이라든지 경남 하남의 미사동, 그 다음에 평안남도, 북한입니다. 북한. 평안남도 온천 궁산리 등에서 발견됐죠. 빗설무늬 토기로. 그래서 지금 암사동이라든지 미사리 쪽에 가게 되면 그러한 신세대 토기 유물들 같은 게 박물관에 거기서 그때 발견됐던 것들이 지금 박물관에 유물로 남아 있지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농경과 목축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인류가 이제 정착을 시작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더불어서 신석기 후반에 오게 되면 잉여 생산물, 이제 남는 생산물들이죠. 남는 생산물로 인해 가지고 원시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평등한 것들이 깨지고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많이 남는 사람과 적게 남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많고 적금 안에서 빈부격차, 사유재산, 신분계층이 형성되면서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에. 다음으로 청성기 시대라는 것은 기원전 10세기경에 시작이 되었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장, 그 다음에 부족국가, 성읍국가가 이 시기에 오게 되면 비로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기구로서 국가라는 게 드디어 비로소 등장하게 된다. 그럼 청동기 시대에 국가의 등장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가 어떻게 등장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했을 때 고조선을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에 이제 부족국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청동기 시대까지 어떤 부족국가가 존재를 했었다라는 것까지 얘기하고 비로소 현대 사회에서 봤을 때 국가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왕이라든지 어떠한 신하, 군신 관계라든지 그 밑에 백성들과 같은 이러한 체계에 따른 국가의 관계가 형성된 것은 고조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조선이라는 것은 남만주의 어떠한 요동 일대를 지금으로 따지면 남만주의 어떤 요동 일대의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요. 예족과 맥족을 기반으로 농경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청동기와 철기로 이어지는 문화 발전이 생산력 증대, 그 다음에 국가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거죠. 이러한 고조선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삼국시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는
보통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각각의 국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중국 땅까지 굉장히 넓은 영토를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기에 이르러 가지고 만들어냈죠.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라에 의해서 고구려가 망하고 고구려 후예가 발해를 세우게 되면서 남북국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에 의해 고구려 백제가 망하다 보니까 한때는 이거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에 이르러 가지고 지금 역사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은 남북국 시대 혹은 이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그 삼국을 통일했던 통일신라가 있고요. 북쪽에는 고구려 후예가 세운 발해라는 국가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고대 문화의 전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여기 사회가 고대 사회가 청동기 아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 삼국시대, 남북국시대까지 이어졌을 때 그러한 고대 사회 안에서의 문화라는 건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했을 때 먼저 문학 분야에 있어서는 한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거라든지 을지문덕의 오원시가 지금까지 문헌으로 전해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래로서는 민중에 의해 가지고 구전되었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구전 민요로서 구지가와 정읍사가 현재 문헌 기록으로 기록문학으로서 남아 있지요. 그 다음에 향가로서는 모죽지랑가, 헌화가, 찬기파랑 등의 어떤 향가 14수가 기록문학으로 남아 있어서 이 당시의 문학의 형식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자의 사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철기 시대부터 한자 문화권을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 이르면 이두와 향찰을 사용하죠. 그럼 이두와 향찰이라는 것은 그 한자의 한국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이두와 향찰을 사용했다는 거죠. 더불어서 고구려의 태학, 통일신라의 독서 삼품과 발해의 주자감 등에서 유학을 학습했다는 겁니다. 유학의 전통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유학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까지는 유학의 형식이 이루어지고요. 이 유학의 형태, 학문으로서 유학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조선의 어떤 통치 이념으로서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유교로 변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교 문화가 널리 보급됐죠. 그래서 삼국시대의 어떤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이념으로서 위치하면서 다양한 불교 문화가 보급됐다는 거죠. 또한 삼국의 문화가 이제 일본으로 전파되게 되죠. 그래서 7세기 아스카 문화, 일본의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고 통일 신라 문화는 하쿠 문화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 정도가 어떤 고대 문화의 전개라고 간단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또 나중에 추후에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세사회와 문화를 보면 먼저 고려사회가 있죠. 중세사회. 그럼 중세사회라는 것은 이제 고려와 조선사회를 갖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고려사회의 전개라는 것은 먼저 918년에 건국돼 가지고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해서 1392년까지 한 500년 가까이 지속된 국가죠. 그래서 태조 왕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어떤 봉건 세력들을 포섭하고 신라의 귀족들, 발해인들까지 받아들여 가지고 지방의 봉건 문화, 신라 봉건 문화, 그다음에 발해 문화까지 모두 전승하는 문화를 일으켜냈다. 이게 이제 고려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관료제와 군헌제가 정비되면서 중앙 집권제가 강화됐다라는 거죠. 중앙 집권제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중세 봉건 사회의 특징인 지주제가 발달하였고요. 더불어서 귀족계급, 중류계급, 평민, 노예의 4단계의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게 고려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 문화의 전개를 보시면 고려 문화라는 것은 문학 분야에 있어서 한문학이 크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체가
그다음에 가전체 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전체 문학이라는 것은 이 의인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물질 대상들을 의인화해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전체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교들이 소교라는 건 속된 노래거든요. 속된 노래들이 소교들이 향유되었다라는 거죠. 고려. 그러니까 고려 소교가 조선의 어떤 전반기에 기록문학으로 남게 됨으로써 고려 소교라는 이름을 지금 얻게 된 거죠. 더불어서 귀족의 사치 생활과 관련된 공예 분야가 발전해서 상감청자,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상감청자를 탄생시켰던 게 바로 고려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또한 고려의 어떤 목판 기술의 결정체인 팔만대장경이 이 시기에 완성되게 됩니다. 또한 불교가 국교이면서 유교와 전통문화로서 존중되었고 민간신앙으로서 도교가 성행했다는 거죠. 민간신앙으로서 도교가 성행을 하고, 또한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도참사상이 크게 번성했던 시기가 이 시기다. 그러니까 유불선, 유교, 유학, 불교,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성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고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유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유교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고려 말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유교적 속성이 더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로서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서 조선 사회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선의 사회와 문화 했을 때 조선 사회의 전개라는 것은 1932년에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과 더불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운 왕조지요. 그렇게 해서 대토지의 사유를 억제하면서 봉건적 중앙집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럼 중앙집권제를 강화해가지고 현재의 어떠한 민주제도 하에서의 어떤 중앙집권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조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으로 사도까지 파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어떤 말단으로까지 중앙 권력에 영향이 미쳤던 그런 국가 형태를 가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근대의 중앙 집권적 그런 형태를 과도기적으로 가졌던 게 조선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숭유억불 정책을 폈습니다. 숭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한다는 거죠.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일본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병자호란이라는 것은 만주족이죠. 청나라와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양난 이후에 어떤 사회적 변화가 굉장히 과속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양난 이후에 왕권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리고 신권이 강화되면서 근대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그 이제 추후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화폐 경제를 이용해 가지고 양반과 지주가 농민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경제 형태를 띄었다. 이게 이제 조선 시기라는 거죠. 조선 사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삼정이 문란해지죠. 그래서 전정, 군정, 환정이라고 얘기가 돼요. 삼정이라는 거니까 전정, 군정, 환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 조세죠. 조세. 조세.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이 아주 가혹했다는 겁니다. 세금이 가혹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조선 후기에 경제체제의 어떤 근대화가 가속화되면서 주변국들의 침탈로 국운이 기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 문화에 대해서 다음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443년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이제 1446년 훈민정음이 발표되면서 독자적 언어를 만들어냈다. 지금의 한글이죠. 한글. 훈민정음은 한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악장, 한문학, 시조설화, 고전 소설, 가사문학 등이
활발하게 창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 가명극, 한글 소설, 사설시조, 민화 등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성리학적 어떤 통치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서, 지리서, 윤리를 다루는 의례, 그러니까 의식을 갖다 적어놓은 것들, 그 다음에 법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에 실학이 등장해가지고 성리학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실용성과 검소함을 중시하는 분청사기와 같은 백자가 널리 활용하게 됐다는 거죠. 더불어서 동의보감 같은 의학서가 발간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의학에서는 이 동의보감을 전가의 보도처럼 아주 다양하게 아직까지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선 문화의 전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근현대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근현대 사회의 전개. 조선 후기 이제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 위정 척사운동,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등의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대한제국이 건국되지만 일본의 조선 침탈이 본격화되지요. 1905년에. 그러다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가지고 조선의 국권을 강탈해버리죠.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거해가지고 여러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고요. 광복군이 창설돼가지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떠한 미국과 소련의 주도에 의해서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지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이 남한은 미국, 북한은 소련이 군사정부를 실시하게 되면서 1948년에 남한의 이승만,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에 의해서 단독 정부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치열하게 싸우게 되고요. 60년에 4.19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박정희가 군부 독재 정권을 만들어내죠. 그러다가 80년에 민주화 운동을 다시 전두환이 어떤 군부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진압해 버림으로써 군부 독재 시대가 이어지다가 6.29 선언을 통해 가지고 노태우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까지가 이제 어떤 군부 세력에 의한 대통령이었다면 이제 문민정부 세력인 김영삼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문민 정권에 의해 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근현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제가. 다음으로 이제 근현대 한국 문화의 전개라는 것은 근대 문학이라는 것이 태동을 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문인들이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문인들이 이데올로기 싸움을 벌였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참여 시들이 자유당 정권 안에서 4.19 시기에 등장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어학이라는 것이 주시경에 의해서 발달되고 신채우에 의해서 민족사학이라는 것이 역사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갑오개혁 이후에 근문대 문물이 유입되면서 창조성이 강화됐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21세기 들어가지고 한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한국인들이 어떠한 전 세계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한국인의 정체성 했을 때,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편집이 좀 잘못됐네요. 그 앞에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그 교재 제가 올려드린 파일을 보고 계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바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편집이 좀 잘못됐네요.
죄송스럽고요. 일단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그냥 제가 좀 말로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가족주의와 집단주의, 그다음에 권위주의, 그다음에 배타성 등의 어떤 특징을 지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단주의가 이제 특히 많이 강화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주의, 그 집단주의라는 건 그 가족주의죠. 우리 가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인식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체성이 집단, 외부인인 타민족이라든지 타국인에 대한 배타성으로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배타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걸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혹은 우리 민족 혹은 우리 집 혹은 우리끼리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그 외국인들의 경우 지내다 보면 우리라는 용어를 한국인들이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인 학생들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것은 한국 사회를 드러내는 집단적인 특성이 아주 대표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주의적 우리 문화에는 가족주의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감싸 안아야 되고 같이 더불어서 무언가를 나누어야 할 대상이 되는데 우리 밖의 범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 공동체성이 무너지면서 타민족과 타국인을 타부시하는 그러한 배타성을 드러내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한 한국인들의 어떤 사회적 성격을 놓고 볼 때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권력 거리에 있어서 대체로 평등보다는 불평등에 가깝다는 거예요. 권력 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권력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권력 거리가 큰 사회는 부모에 대한 먼저 복종과 효, 연장자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로 놓고 본다면 아이들은 동등한 존재로 대우를 받아가지고 성장한 후에 동등한 부자관계를 형성하고 타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의 지위에 구애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인데, 과거가 권력거리가 큰 사회였다면 현재의 한국이라는 것은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의 사회 권력 거리에 있어서 평등보다는 불평등에 가깝기는 하지만 현재의 한국이라는 것은 이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다음으로 이제 사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는 교사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교사의 권위는 불가침적이면서 교육과정 운영과 대화의 주도권은 교사에게 주어지는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러한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로 그러니까 전이 되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을 동등한 존재로 대하게 되고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르러 가지고는. 다음 직장에서의 관계라는 것도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는 위계질서가 강하고 직위를 내세우고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중시하는데, 이게 과거의 어떤 한국의 직장 문화였다면 현재의 직장 문화라는 것은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를 동등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위계체계라는 것은 역할에서의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러한 불평등성이 남아있는 사회라는 점, 그러한 점들을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권력, 명예, 부와 관련된 어떠한 감투를 지향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남성 위주의 어떤 사회 문화 형상을 보이면서 신분에 따른 위계와 질서를 중시하는 상하 서열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적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투지향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 문화 현상이고 신분에 따른 위계 질서와 상하를 중시하는 서열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체의 한국 사회로 놓고 보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라든지 사제라든지 직장 내에서의 관계라는 게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 작은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것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성격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주의, 이 가족주의라는 것은 한국인 집단 의식의 어떤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족으로 시작해가지고 가족으로 끝나는 한국인의 일생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어떤 이러한 가족주의는 사회 전반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 우리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의식을 집어넣고 외부인이나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면은 베타 의식을 가져서 멀리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로 대표되는 어떠한 집단 안에서는 사람들 간의 조화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면을 통해 가지고 행위를 규제하고 눈치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해냄으로써 조화를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치레라는 말이 있거든. 체면치레라는 것은 네가 지금 그런 위치에 놓여 있으면 그 위치에 맞게끔 행동을 해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체면에 맞게 행동해라라고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자유롭게 내가 상사라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부하들을 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사의 위치에 맞게 체면에 맞춰라라는 것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눈치라는 것은 눈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상황을 봐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없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 사회 안에서는. 그럼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일종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를테면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야, 여기 중국집에 왔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죠. 뭐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하고 나서 나는 짬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장님이 산다고 말을 했고 자기가 짬뽕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짬뽕이나 짜장면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직장 내 안에서의 눈치라는 겁니다. 그게 조화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탕수육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탕수육 그럼 하나 주세요라고 대짜로 주세요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뭡니까? 그거는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눈치 없는 사람이 되면 조화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럼 조화를 깬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집단 내에서는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눈치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원만한 관계를 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기 위한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관계성을 위한 정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집단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정이 넘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불확실하거나 낯선 것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그래서 낯선 것을 두려워하고 외국인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말을 걸면 한국인들이 영어를 그렇게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피하는 것들은 그러한 한국인적인 특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셔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이 부족하고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집단 내부의 결속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혈연이라는 것은 친족관계죠. 그러니까 피로 맺어졌다는 거죠. 그 가족, 그 다음에 지연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자기가 어느 지역에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너는 경상도 출신이냐 아니면 전라도 출신이냐. 이걸 굉장히 지역 연고를 중시한다는 거죠. 학연, 너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학연, 혈연, 지연의 관계라는 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많이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음, 가정에서의 선악의 구분이 엄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효를 지켜야 하고요. 조상을 숭배해야 되고, 조상을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라는 걸 잘 지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족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러니까 무슨 사촌이네, 팔촌이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촌 간의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뭡니까? 친족 관계를 해치는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다. 다음에 자살률, 알코올 중독률, 사고 사율이 높아서 주관적 행복감은 많이 낮은 편입니다. 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런 정도로 한국의 그러니까 성향,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합과 평화를 사랑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강하고 용감하다는 거죠. 이러한 습성은 어떤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에서 나오는 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를테면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거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아까 천지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 땅, 인간이 하나라는 생각에서 인간의 화합과 평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화합과 평화를 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조화롭게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고조선, 그러니까 아까 홍익인간 말씀드렸죠. 그런 것과 같이 성신, 근면, 효도, 정의, 화합을 오늘날까지도 성실입니다. 성신이 아니라 성실이겠죠.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것은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일을 하는 데서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효도를 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하고 화합을 중시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그런 것을 오늘날까지 미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외부 세력의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너무 급하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천히 다시 한번 좀 둘러보면서 이런 특성이 한국인의 정체성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그것보다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한국 문화의 전개보다는 한국인의 정체성 부분을 좀 더 복습을 해 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이제 듣고 나신 후에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이 인문학 콘서트 탁석산 이 링크를 한번 클릭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한국인의 어떠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해도를 높이는 탁선상 교수의 강연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분량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좀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점들을 좀 더 양해를 해주시고요. 좀 미진한 부분들은 복습, 되돌려보기를 통해 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무리 짓는 거 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토론방 후기에 남겨주십시오. 어느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